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최윤정입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수많은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여러 나라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는 영내의 주요 협력 대상인 인도와 아세안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왜 중요한 걸까요? 최근에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둘러싸고 국제질서상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태평양에 인도양이 더해지고 연결되는 개념인 인도태평양은 아시아 태평양을 제치고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 개념으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양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인도양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이자 에너지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3대 해협, 즉 바벨만뎁, 호르무즈, 말라카 해협이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즉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해상교통로인데다가 해상교통로의 병목지역인 세계의 해협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도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인 질서 아래서 오랫동안 관리가 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빠르게 힘을 키운 중국이 인도양으로 뻗어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호르무즈, 인도양, 말라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양 교통로에 의존하는 중국은 2010년경부터 영내에서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팽창적인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중국의 팽창 정책의 예로는 남중국해 도서 점령, 군비 증강 및 현대화,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통일 요구, 1대1로 전략을 통한 영내 군사기지 건설, 영토 분쟁 지역 침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역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해서 해양의 연결성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GDP의 62%, 무역의 46%, 해상 운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적인 협력 국가들, 핵심적인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기술적 중요성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반면에 태평양 도서국, 남아시아와 같이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새로운 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지역 국가 모두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태 지역의 중요성과 도전 요인으로 인해서 인태 전략은 해양 안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지를 추가하는 등 더욱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에도 아세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체코, 인도양 국가들의 협의체인 아이오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여러 나라와 지역 차원에서 인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태 전략을 발표한 국가들은 해양 안보 차원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후변화와 환경, 디지털 전환, 보건을 비롯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 등 다양한 협력의 의지를 놓고 협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는 전략적 인식 하에서 한국 고유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인태 전략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이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규칙 기반 질서 속에서 더욱 많은 나라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의 인태 전략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고 지역에서 외교,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관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고요. 지역별 접근을 위해서 액션 플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태 전략은 중국을 전략적인 적으로 규정하거나 중국의 위협을 특별히 거론하는 대신에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협력 원칙, 즉 포용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용성을 상정함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나아가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해야 될 부분은 한국의 국력과 영향력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인태 전략에서 기여 외교로 표현했습니다. 이 기여 외교는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원조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한국의 역량과 의지에 기반해서 글로벌 이슈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고 6위의 군사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인태 전략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인태 전략은 협력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비전을 구현하는 포용, 신뢰, 호혜라는 세 가지 원칙은 다름 아닌 협력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태 전략은 협력을 통해서 비전을 실현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의 대상으로는 6개의 지역을 특정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태 전략 하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협력 대상 국가, 인도와 아세안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부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도태평양이 중요한 전략 공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 지경학, 기정학적인 중요성과 역할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그 자체로 세계 1위의 인구대국, 세계 3위의 국방 예산을 갖고 있고 4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고 5위의 경제력을 갖춘 그야말로 준강대국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속도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수년 내에 미국과 중국을 이어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확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인구가 많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거점인 동시에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지정학적 교두보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고조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의 대안이고 또 보완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인도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사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 그리고 주요 20개국, 민주주의 10개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서방이 주도하는 주요 협의체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로 꼽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RIC 그룹과 같이 반서방으로 분류되는 협의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의 심화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서방과 비서방 간의 진영화가 가시화되면서 인도의 외교적 선택과 역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심이자 양 진영에 모두 가담하고 있는 인도와의 외교는
한국이 인도태평양으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지역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데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이자 사우스와 노스를 연결하는 연결자 그리고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와 접목하여 한국도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기여 외교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아세안에 대한 접근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 10개국이 모인 지역협의체인 아세안은 세계 3위의 인구, 세계 5위 경제권이고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해서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아세안 플러스 1의 형태로 11개의 대화 상대국과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영내의 정치 안보, 경제 통상, 사회 문화 협력에서 모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세안은 한국의 2위 교역 및 2위 투자 대상 지역이고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진출한 법인 수도 17,000개에 이르고요. 우리가 양자 ODA를 가장 많이 공유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대국 경쟁, 공급망 재편, 팬데믹, 자국 중심주의 등 전 세계와 지역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영내 성장과 번영의 동력으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경제와 사회 문화 방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아세안 내부에서는 이제 한국과의 협력이 그 이상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싱가포르에 있는 동남아 연구소가 매년 동남아의 10개국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신뢰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지역 질서에 기여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새로운 인태 전략을 발표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 아세안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고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에서 결여되었던 안보와 전략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태 전략은 인태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 통상 및 기능적인 분야에서의 협력뿐만이 아니고 해양 안보, 영내 지역 질서 재편 등 안보와 전략적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여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향하는 영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